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민주당 새 당대표 또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 또 원내대표는 향후 이재명 정부 1년차의 성과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마이TV에서는 원내대표 후보들을 또 만나서 출마 의지와 계획을 들어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원내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시죠. 이재명의 블랙, 민주당의 최종병기, 김병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반갑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출마한 기호 1번 김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박수. 아,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영입되셔서 오셨을 때 그때 인사했던 기억이 전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네, 2016년. 아, 그때 굉장히 좀 어색하시면서 그때 국회에서 뵙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저 유수와 같이 흘러가네요. 아, 유서같이 흘러가고 뭐 사실 여러 이제 정치적인 격변기도 있었고 하셨는데 이렇게 원내대표 출마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재명의 블랙, 민주당의 최종병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이 웹잡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진짜 대한민국 국가 재건 파트너 이렇게 하면서 영화 포스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멋지게 네. 멋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또 하고 계신데 이 문구는 누가 지은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 아, 제 그 비서관이 오. 저 문구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예, 대단합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 만들었습니다. 네. 멋지게 이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박수도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은 이거 좀 여쭈고 싶어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 출마의 변 이거부터 좀 뭐 듣고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것이 그 초기 1년이거든요. 네. 이 1년 그리고 빠르게는 6개월 내에 어떤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기간이 상당히 난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국가 재건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국가 재건의 그런 단초는 저희가 첫 단추는 끼었지만은 네. 사실 가야 될 길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회복해야죠. 그리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고 그렇죠. 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모두 난제들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평생을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았거든요. 우리 의원님. 예. 그래서 그런 거에는 그리고 이런 업무를 갖다가 하려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좀 요구되는데요. 네. 그리고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공식적인 협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네. 그 물밑 협상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업무에 좀 제가 낫지 않을까,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임자다, 원내대표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아까 포스터도 봤지만은 진짜 대한민국 국가재건 파트너라고 써 놓으셨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국가재건이라는 것도 진짜 대한민국 국가재건 이게 네. 좀 눈에 좀 들어오는데 키워드로 좀 설명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국가재건이란 키워드에 이제 그 국가를 재건하려면 가장 단초가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중요하고 국민통합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사상 누각이 되는 거거든요. 내란 종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저희가 그 국권을 회복한 1945년 이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네. 그때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뭐 반민특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것을 했을 때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하지만 사실 정신적인 그런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공허해지는 것이 있고 항상 중요할 때마다 국가의 단결을 갖다가 방해하는 요소가 된 것도 틀림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내란 종식을 완전히 해서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이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고른다면 내란 종식 내란 종식. 네. 키워드로 삼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도 뭐 국정원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네. 뭐 제대로 된 국정원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네. 물론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소신을 네. 지키면서 여러 뭐 비극을 좀 막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네. 상황인데 이걸 좀 바꿔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걸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국가정보원법이 수십 년간 그 개정이 수십 년간 현안 문제였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 기능을 갖다 폐지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누구나 다 공감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워낙 큰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외람되지만 제가 이 국회에 입성해서 이 문제를 사실 저는 아주 나이스하게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자찬을 하냐면 아하. 이번에 만약에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이 있었다면 국내 정보 수집권이 있었으면 이 내란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가정보원에 그 기능이 있었다면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대공수사권이라는 게 1번이 그 계엄을 포함합니다. 계엄 기능이 있거든요. 네. 계엄을 할 때 체포도 있지만 요인 체포도 있지만 어떤 쪽을 개원할 때 반대로 요인 소개도 있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숨겨야 되는 전쟁이 일어나면. 네. 그러면 어떤 그 요인을 갖다가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소재지 파악이거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만약에 국가정보원 지금 대공수사 권한이 있어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아마 체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미리들 다 동향을 갖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동향 파악해서 그러니까 뭐 당대표, 예. 국회의장, 뭐 여러 요인들 몇 명만 만약에 체포해서 분리를 시켰으면 구금을 했으면 완전히 시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계엄 해제 그렇습니다. 의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 시의적절하게 그 기능이 없으면서 네. 국가정보원에서 기획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는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네. 이거 누구한테나 다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능이 없는데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첩사에서 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맡았는데 방첩사는 그런 기능이 국가정보원에 비해서는 그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법안을 또 김병기 그렇습니다. 자찬해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그 법안 그걸 해놨기 때문에 국정원이 제대로 사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국정원의 모습을 못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원래 2차장 산하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장한테 얘기를 못하고 1차장한테 홍장원 차장한테 얘기했는데 홍 차장이 그 국가관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정예 요원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거절하면서 문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네요. 만약에 대공수사권이 있었다 그러면 2차장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진행할 수밖에 예, 없었던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 없으니까 대테러 권한을 갖다가 사용한 거거든요. 대테러 권한이나 방첩 권한을 사용하는데 이건 한 단계씩 넘어가야 되는 권한들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이 부분 아마 모르셨던 분들은 들으시면서 와 김병기가 해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모든 평가를 또 하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님들이랑 같이 한 거죠. 국회의원 같이 했지만 예. 네. 앞장서서 김병기 의원이 역시 뭐 국정원 내부 사정을 또 잘 알고 네. 국정원의 이 내부의 목소리를 또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안도 앞장서서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그런 키워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 내란 종식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뭐 실행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회복은 근본적으로 행정부가 집행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죠, 입법부가. 그런데 내란 종식은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내란 종식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내란 종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한 단계만 깊게 들어가 보면 저희가 내란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기획을 했는지부터 지금 모르거든요. 누가 기획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지, 실제로 가담자가 누구인지조차도 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뭐 노사원이 뭐 기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수첩을 써서 그러니까 그랬던 그거는 걸로. 그냥 그랬다 카더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밝혀내려면 수사 기능에서 전부 다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 일단 이걸 갖다 공론화해야 됩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수집해서 공론화해서 이것이 수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지금 내란에 대해서 너무나 저 일반 국민들도 이제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내란 문제도 잘 될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국회에서 지금부터 이것도 신속하게 제가 신속하게라는 건 저도 올 연말 이내까지 이 문제 전체 규모는 파악해서 그것을 여기 가담자들은 이제 철저하게 단죄하는 그런 단초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 안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연말을 넘어가면 안 되죠. 왜요? 그 약속을 좀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건데 내란 종식을 위한 국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할 일이 많다. 뭐 지난주에 3대 특검법 통과, 검사징계법 통과가 됐지만은 뭐 이번 주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법안들이 있고 네. 법안뿐만이 아니고 이런 내란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네. 그 컨트롤탑, 그러니까 원내 사령탑이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 국회 얘기는 뒤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이번 6.3 대선에서는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마 조직본부장 하면은 그냥 추상적인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뭐 하셨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야전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위에서 전략 단위에서 어떤 일을 갖다가 전략을 짜면 그것을 실행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민심 동향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그리고 보람 있었던 걸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9년 정도 저도 이 정치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선거를 치르고 보고 했는데요.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권자들께서 저희를 호응해 주시는 선거를 갖다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유권자들도 절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가 재건을 위해서 나서줘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저희가 진짜 뭐 시쳇말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너무나 업돼가지고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그랬고요. 또 하나는 저희 민주당으로서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험지인 대구 경북과 그때 부울경 지역에서 저희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1~2%를 상승하는 거는 다른 데 상승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부울경 같은 데서 40%를 넘었을 때 선거에 거의 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요번에 25%, 27%인데 27% 나오고 25%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선거에서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마른 수건을 쥐어짠 거죠.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서 그래서 그 특별하게 그분들, 그리고 호남에서도 표가 굉장히 결집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의미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본부장으로서 또 이 야전 사령관으로서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어쨌든 이 결과가 열심히 뛰어준 뭐 민주당 당원도 있겠지만 유권자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반영해서 표로 연결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선거 때 대선 현장이 좀 계속 돌았는데 전국을 다녔는데 저도 여러 선거를 봤지만은 정말 절박하게 우리 유권자들 시민분들 절박하게 나와 계셨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표정도 밝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진 절박함이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야전 사령관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반장 선거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뭐 권리당원 20% 들어가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뜻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원들 뜻이 네. 반영이 되는 선거라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역시 그러면 공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아마 선택을 네.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주요 공약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저희가 일단 이제 당원 주권주의를 지금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직속으로 당원 소통 창구를 신설해서요. 당원의 의견을 갖다가 직접 듣고자 합니다. 또한 그 전국 순회 정례 간담회를 신설해서요. 지역별로 그리고 한 분기별 정도 되겠죠. 네. 분기별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원내에서는요. 의원들 제가 하면서 가장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여당일 때입니다. 여당일 때도 보면 정책 단위에서 장관 정례 회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상임위별로 장차관의 정례 회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당정 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임위별로 네. 장차관 정례 회의를 통해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 현안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관련해서 지역 현안 지역 공약 그 점검 이행 TF를 만들어서요. 네. 지역에서의 현안이 잘 되는지 지역구에서 그 현안 문제가 잘 대선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네. 그걸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살뜰히 살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드는 원내의 모습. 뭐 그동안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뜻이 반영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잘 풀어내겠다. 네. 이런 얘기 좀 눈에 들어오고 아마 공약으로서 많이 또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이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속보를 나오고 있는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12.3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들의 역할이 뭔지 밝혀지면 국민의힘 해산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또 글을 네. 써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국무회의 때 뭐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CCTV로 나온다든지 또 그 가담자들조차를 모르는 거거든요. 1번이거든요.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니까 뭐 아예 이 사건이 시작도 못하는 거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게 주요 가담자가 누구냐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갖다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란을 시작할 때 내란을 그렇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수사를 갖다가 잘못하면 네. 코끼리 다리만 주고 끝난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전체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고 네. 뭐 홍준표 전 시장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당시 표결 그때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쪽 사람들은 들어와서 표결을 했지만은 추경호 얘기를 들은 사람도 당사에 가 있고 네. 참 우왕좌왕했단 말이죠. 당 대표는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란에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그게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네, 밝혀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내란 종식 얘기 앞에 저희가 언급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의 이 페이스북 글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고 이걸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란 말입니다. 근데 당 대표도 아마 선출이 될 텐데 네. 기본적으로 당 대표 원내대표의 차이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저는 당 대표는 리더십이고요. 리더십.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뭐 원내대표는 뭐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대야 관계를 직접적인 담당을 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과 소통 영역. 그러니까 같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소통 능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야권과에 있어서는 이게 협상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구나, 이것이 사실 원내대표 나올 정도면 적어도 한 8, 9년 정도, 8년 그 뭐 10년 이상 이렇게 그렇죠. 그 의원 생활을 갖다가 같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분에 대한 그 스타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올 정도면 사실 기본적인 업무 능력은 좀 검증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자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투쟁이냐? 네. 아니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대여 협상 능력을 갖다가 또 소통 능력을 갖다 강화하고 진솔되게 신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말로만이 아니고 나 이렇게 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진짜로 해온 과거로 볼 때 네. 이분이 원내대표가 되면 잘할 거야. 소통 능력이 있고 물밑 협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식적인 협상뿐만 아니라 물밑 협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도 풀어낼 거야. 그리고 의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됐고 경청이 될 거야.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게 정부가 출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때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직원 딴 때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호불호, 그리고 당원들께서 생각하실 때도 그런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의 요구되는 자질을 보고서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년 중요한 1년을 네. 어떻게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거다.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근데 제가 앞서서도 이제 공약으로도 말씀해주시고 권리당원의 중요성, 당원들의 네. 중요성도 말씀해주셨지만은 이번에 12일, 13일 목금요일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네. 국회의원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권리당원 네. 투표 20%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원들의 지지 여부가 뭐 중요한데, 이게 뭐 국회의원 뭐 34명 이 네, 정도의 그렇습니다. 네, 이 네. 파워가 있는 거다. 20% 그렇습니다. 반영이 네, 하는데 네. 당원들에게 어필할 만한 공약,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그 원내대표실에 당원 소통을 위한 그런 소통 기구를 만들어서 강조, 직접적으로 강화. 경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만나고 당원 대표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렇죠. 당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원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원 속으로 들어가서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걸로. 얘기들을 들어보면 맨 처음에는 형식적이 되겠지만 네. 이게 정례화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나서 또 비공식적인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진솔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들은 분명히 정제되지 않고 투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여의도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진솔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듬어서 반영하고 네. 입법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 주인인 정당, 현장과 함께 가는 원내대표, 이렇게 공약에도 담아 두셨는데, 그렇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당원들을 만나겠다. 네. 원내대표, 그동안 제가 봐도 원내대표 물론 계속 당원들과의 스킨십이 강화되어 왔지만 더 당원 속으로 들어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그 약속을 기억을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아까 뭐 의원들 간의 스킨십도 말씀하셨지만은 동료 선배 의원들,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있고 그전 원내대표도 쭉 봐왔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다 알 것 같아요. 이런 공약을 뭐 이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내 표를 주지,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설득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들? 선거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예,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공약이라는 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저희가 있었어요. 항상 아쉬워했던 것들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야, 상임위별로 아하. 그런 장차관 간의 정례 회의 같은 거는 있어야 된다. 여당이 되면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네, 의원들이 사실 의외로 바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이렇게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원내 대표가 되더라도 네. 원내 대표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얘기를 다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현안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경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임 원내대표님들과의 그 만남을 갖다 정례화해서 그분들의 고견과 그 조언을 듣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의외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반드시 하겠다. 정례적으로. 또 하나는 의원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한 네. 분야에.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비슷한 분야끼리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그 전문가 그룹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판단은 제가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네.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원들에 대한 공약 이것도 의원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예, 표가 다 있고 반장 선거 플러스 권리당원들의 투표도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정권도 초반이기도 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국민들께서 뭐 리얼미터 오늘 조사도 10명 중에 6명 국민이 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전해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도 지금 계속 오르고 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862네요 벌써. 환율은 떨어지고. 환율은 네. 떨어지고 네. 코스피가 이게 임기 첫날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희망이죠. 희망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런 물음도 당원들이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좀 관계가 좋았고 친한 사이였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21년 한 6월경으로 기억됩니다만 네. 그때 지금 대통령님을 경기지사였습니다. 경기지사로 계실 때 만났었는데 네. 아주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인사조직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쪽의 전문이기 때문에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혁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혁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거대한 담론을 얘기한다. 그게 결국 개혁이 자초된다. 이 개혁을 할 때는 잔뿌리, 나무로 얘기하면 잔뿌리를 건드려서 네. 그것이 수분을 공급해서 가지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성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해본 사람만이 해보고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공해본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때 굉장히 적지 않이 놀랐었습니다. 그런 인연. 네. 그때 정말 이분이 대통령이 깊은 되면 인상을, 정말 잘하겠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 행정 그리고 통합을 하면은 정말 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네. 알아보고 계셨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일기 때 당대표 일기 때는 같이 호흡도 맞추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같이 일해 보니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생을 국가가 우선이었거든요. 아하. 그런 뭐 직장이었으니까 당연합니다. 네네. 국가가 우선이니까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희생, 봉사 이것이 우선이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애민입니다. 딱 보면은 국민에 대한 본인이 성장해 오면서 느꼈던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을 잊지 않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보면 두 가지 사람 이제 인간이 이제 두 가지 부류인데요. 네. 과거를 잊는 분과 과거를 잊지 않고 이거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뭐 이게 두 가지였는데 저는 국가를 생각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거의 종착점이 애민이구나. 애민이구나 그런 거 갖다가 대통령님을 보면서 대표 때 모시면서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할 텐데 기회가 되면 정말 대통령 잘할 텐데 어쩌자고 떨어져가지고 0.74% 포인트 네. 차. 예.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다. 기회가 그렇게 노력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네. 같이 일하면서 애민하는 이재명 네. 당신 대표를 보면서 뭐 그거는 아마 대표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는 인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 5일 이제 출마 선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최고의 관계였듯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서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되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최고의 관계였다. 지금까지 최고의 관계였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최고의 관계. 네. 그만큼 호흡이 잘 맞는 네, 그렇습니다. 파트너다 이렇게 네. 자부를 하시는군요. 네. 그래요.